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이 따뜻한 상담자 윤영애입니다. 아동은 왜 분노에 갇히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비탄에서 분노로 옮겨간 아이들의 사례를 잠시 보겠습니다. 8세인 샘은 아빠가 죽었을 때는 슬펐지만 이제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 때문에 마음이 굳어진 샘의 삶은 빈번한 분노의 폭발로 인해 황폐해 있었다. 그는 아빠와의 단절에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아무도 그가 적절하게 아빠를 떠나보내도록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6세인 앤디는 아빠를 무척 사랑했는데 어느 날 아빠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앤디는 자동차의 타이어를 칼로 찢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통제불능이 된 그는 학교 주위를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앤디는 슬픔 때문에 달리고 또 달렸다. 슬픔을 느끼지 않는 방법의 하나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 것이었다. 그는 치료를 받는 동안 진정한 통찰이 발생했을 때 슬픔을 느끼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했다. 변덕스러운 부모는 아동에게서 사랑과 분노를 모두 일으킨다. 욕구가 충족되어야 사랑이 생긴다. 이때 부모는 편안함과 위로의 근원으로 느껴진다. 유아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분노를 불러올 수 있다. 어떤 때는 매우 반응적이었다가 또 어떤 때는 반응하지 않는 부모는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 아동은 소망과 좌절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초각성 상태에 있게 된다. 종종 이러한 양육을 받은 아이들은 소위 양가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 이들은 청소년기에 종종 자해를 하거나 급격히 다가갔다 급격히 멀어지는 극단적이며 드라마틱한 행동 양태를 발달시킨다. 그들은 초각성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들의 감정은 롤러코스터처럼 불안정하다. 포유류는 기대했던 보상에 좌절될 때 분노로 반응하는데 그때 뇌 안에서는 기대했던 오피오이드와 도파민 대신에 과도한 양의 아세티콜린이 분비된다. 분노하는 부모가 분노하는 아이를 만든다. 분노와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분노와 폭력만이 같이 있고 정당한 정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폭력 행동으로 의뢰된 많은 아동을 수년 동안 치료하면서 그들의 놀이에서 상당히 예측 가능한 주제들을 볼 수 있다. 끊임없는 폭발과 사륙과 질식과 익사와 피비린내 나는 전쟁들이 전개되는데 대개는 산더미처럼 많은 인물들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끝이 난다. 미약하고 힘없는 존재들은 총에 맞고 폭파되며 목이 졸리고 포획된다. 이러한 것들이 아동이 경험해본 유일한 관계 방식이라는 사실은 슬픈 일이다. 그런 아동의 놀이에서는 특징적으로 폭력과 학대 이외에 다른 어떤 관계도 나타나지 않는다. 많은 경우 이런 아동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데 이는 그들 자신에게 그런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정함을 주고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가르쳐줄 모델이 없다. 다정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적으로 경험해보지 않고는 결코 아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 가혹한 환경에서는
충동적인 것이 적응적인 반응이다. 호엇이 말한 대로 적대적인 가정 환경에서는 전투에 대비하는 쪽으로 뇌가 적응한다. 충격이 마음속에서 슬픔이나 두려움 같은 정서로 경험될 기회도 갖기 전에 아동은 정서적 및 신체적 각성을 분노로 발산해버린다. 그리고 이것은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한 예로 12살 된 벤의 아버지는 매우 폭력적이었다. 벤은 학교에서 처음으로 어떤 소녀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느낀 순간에 그 소녀를 때렸다. 벤의 신체는 흥분과 애정에 의해 각성되었지만 결국 그것은 그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바뀌어 표현되었다. 소리 지르고 부수고 때리는 아동기 경험은 과도하게 활성화된 분노 회로를 고착시킬 수 있다. 어른이 소리칠 때 그것은 아동에게 무서운 해일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 어른이 사랑하는 부모일 경우 해일은 특히 외상적일 수 있다. 어떤 아동은 어른이 소리를 지를 때 문자 그대로 눈물의 홍수에 압도되어 산산조각이 난다. 아동이 명백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부모가 안아주지 않고 그들에게 하부뇌와 관련해서 심리적으로 압도당한 부모는 아동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며 이는 아동의 분노나 두려움으로 나타난다. 가정 내 폭력을 목격하는 것은 분노를 일으킨다. 자신이 사랑하는 엄마가 아빠에게 맞는 것을 본 아동이 충격과 비탄으로 울음을 터뜨리고 두려움으로 비명을 지르거나 온몸을 뜨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부모들은 힘들어하는 아이와 함께 있어 주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추스르기에도 벅차다. 이런 폭력을 경험하는 아동은 대부분 자신들의 비탄과 충격과 공포를 덮어버리기 쉽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만들고 공격적인 방어 체제를 갖추게 된다. 실제로 그들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폭력을 목격하는 아동은 처절한 외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도움을 받지 못한 아동이 폭력적이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박해자가 됨으로써 자신이 본 것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분석가들은 이것이 그러한 사건을 처리하려고 애쓰는 마음의 방식이라고 말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박해자로든 희생자로든 사건을 재현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이 끔찍한 사건을 목격하는 데 따른 힘든 감정들에 대해 도움을 받지 못한 아동은 긴장을 분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잠자리에서 오줌을 싸거나 불안장애를 일으키는 등의 신체적 신경증적 증상을 통해서 긴장을 방출하지 않으면 그는 신체적인 분노 행동을 통해 그것을 방출해야 할 것이다. 때리는 것을 목격한 아동은 너무 쉽게 남을 때리는 것으로 반응한다. 이는 무서운 장면을 수동적으로 보아야만 했던 견딜 수 없는 무력감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분노에 갇힌 일부 아동들은 진단되지 않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다. 계속해서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일부 아동은 진단되거나 다루어지지 않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우리는 뇌 연구를 통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고 그 결과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환한 얼굴의 사진을 보았을 때 심하게 각성되지 않는 반면에 외상을 입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일단 부정적인 정사가 발생하면 그것을 되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다. 실제로 이들의 스트레스 반응은 부정적인 얼굴 사진이 사라진 뒤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성적 학대는 분노를 일으킨다. 아버지에게서 성적 학대를 받아왔던 아동은 내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터질 것 같은 내 몸의 느낌이었어요. 나는 락 음악 채널 18개를 한꺼번에 틀어놓은 작은 라디오처럼 느껴졌어요 라고 말했다. 아동의 신체는 성적 자극에 의한 높은 각성 상태를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대받는 아동은 견딜 수 없는 각성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것은 공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출되기 쉽다. 특히 성적 학대를 받은 아동은 세상에 대해 분노를 터뜨린다. 끔찍한 배신을 겪은 그들은 극도로 고조된 각성 상태에 처하게 되는데 이는 뇌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물질 때문이다. 수치심에서 오는 분노. 사람들은 아이들을 훈육할 때 흔히 수치심을 사용한다. 때로 그것은 경멸에 찬 말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때리는 것, 체벌을 통해 이루어지고 때로는 눈빛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어떤 아이들은 보잘것없다거나 더럽다거나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말을 들으면서 수치심을 경험한다. 수치심은 아동으로 하여금 결함이 있고 희망이 없으며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든다.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아동에게 수치심은 대대적인 심리적 폭격으로 경험된다. 전적으로 취약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수치심이 아동 자신이 가진 것이 모두 좋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수치스러운 감정은 어떤 다른 감정보다도 우리를 정서적으로 취약하고 무력하며 속수무책으로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나 교사들은 아동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아동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수치심이 어떤 상처를 남기든 수치심의 근저에는 항상 분노가 깔려있다. 어떤 아동은 때로 이것을 분출시키지만 다른 아동은 심한 두려움 때문에 휴화산 상태로 들어간다. 착하고 고분고분한 아이로 살아간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공격성과 분노를 분출한다. 문제는 수치심에 따른 분노가 실제로 수치심을 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쉽사리 일반화되고 무차별적으로 전체된다는 데 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어린 시절에 무자비하게 수치를 당했던 히틀러이다. 그는 매일 자신을 때리며 수치스럽게 했던 아버지를 공격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세상을 공격했다. 밀러는 히틀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망갈 수도 없이 그는 어른이 되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되기까지 모든 것을 견뎌야만 했다. 히틀러가 어른이 되어 권력을 잡게 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자신의 불행을 1000배로 갚을 수가 있었다. 메스터스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에 모욕을 당한 살인자들은 흔히 희생자들을 죽이기 전에 고문하고 자신이 당한 대로 대갚아주며 뒤바뀐 역할에서 오는 달콤한 위로를
맛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왕노릇하는 아동과 하녀 노릇을 하는 엄마, 훈육과 사회화가 실패했을 때, 분노할 때마다 엄마가 아동에게 계속 굴복하거나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자신보다 정서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동의 세계는 불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담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곧 두려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못되게 굴고 화를 내는 자신을 괴물이라고 믿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는 분노가 너무 쉽게 개인적인 특성이 되고 만다. 다시 말해서 분노로 소란을 피우거나 화를 내며 명령할 때 부모의 적절한 안도를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한 아동의 화분 외에는 분노회로가 자리를 잡게 된다. 여기서 핵심은 부모가 억제하는 기능과 적절하게 안 돼 라고 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아동 심리치료사인 수피 씨는 아이들은 2살 때의 전투에서 적절히 패배를 경험할 필요가 있고 부모들은 청소년기의 전투에서 적절히 패배할 필요가 있다. 사건에 굶주린 아동, 낮은 각성 상태에 대한 방어. 어떤 아이들은 자극이 너무 부족하고 외롭고 반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내적 죽음과 저조한 각성 상태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도록 만든다. 예를 들어 유아를 인간적인 상호작용 없이 요람에 남겨두어 허공을 응시하게 만들거나 좀 더 커서는 몇 시간이고 텔레비전 앞에 앉혀두거나 혼자 놀게 내버려 두는 것 등이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아동은 매우 힘든 내적 죽음과 공허를 경험하게 된다. 인간은 생기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만 진정으로 생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건에 대한 그들의 욕구와 허기를 이해해주는 성인을 필요로 한다. 그 성인은 먼저 그들의 사건에 대한 허기를 어떤 식으로든 채워줄 필요가 있다. 유쾌한 뜻밖의 선물이나 사건, 아주 흥미로운 수업 혹은 베개 싸움 등과 같이 사건들이란 즐거운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즐거운 사건들이 없다면 사건에 굶주린 아동은 누군가를 거스르는 파괴적인 사건들로 옮겨갈 것이다. 아동이 성인과의 관계 안에서 긍정적인 최적의 각성 상태를 즐기게 되면 그는 초각성 상태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기 시작할 것이다. 오늘 아동은 왜 분노에 갇히는가 2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분노하는 아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좀 더 나은 세상, 아이들에게 편안한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